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징 근교 차오양구 출신의 슝아이루라고 합니다. 직업은 베이징에 있는 국영역사연구소에서 동북 지역 고대사 전담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중국 역사가 세계 최고라는 말을 귀가 닳도록 들어왔고 저 역시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주변 사람도 모두 중국의 영광된 역사를 자랑스러워하고 어느 나라든 결국 중국 문명에 동화되었다고 말했지요.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관심도 없었고 옛날부터 조공을 바치던 속국 비슷한 나라 정도로만 생각해왔습니다. 그들이 알려진 전통문화나 한복, 김치 같은 건 사실 다 중국에서 건너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 제가 근무하는 연구소에서 금나라 여진족, 왕조와 청나라로 이어지는 동북사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동북사 연구라는 것이 간단히 말하면 만주의 역사를 모두 중국사로 확립하기 위한 거대 사업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북공정의 일환이기도 했지요. 저는 이 프로젝트의 일원으로 선발되어서 초기 금나라에 대한 자료, 정리 및 분석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원래라면 금나라 역시 중국 소수민족 왕조라는 틀 안에서 별탈 없이 보고서를 작성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엄청난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금나라 초대 황제 쥔거라이전 역사책에서 흔히 아골타로 불리는 인물이 사실 신라의 후예라는 주장이 자꾸만 튀어나왔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이 이야기를 접했을 때 저는 단칼에 무시했습니다. 설마 금나라 황제가 신라 출신이라는 게 말이 되나? 한국 사람들이야 항상 뭐든 자기 거라고 주장하니 또 헛소리나 하는 거겠지. 한국은 어차피 중국을 흉내낼 수밖에 없는 작은 나라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하는 주장은 전부 편협하고 근거가 없다고 단정해버렸습니다. 특히 요즘 한국이 문화적으로 세계 무대에서 꽤나 주목받고 있는데 그게 제게는 은근히 신경 쓰이면서도 그래봐야 중국의 광활한 역사와 문화를 따라올 수 있겠냐 하고 코웃음을 치곤 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소 내 자료실에서 금나라 관련 옛 문헌들을 하나하나 뒤지다 보니 묘하게 신라 출신이라는 대목이 적힌 문구들이 드문드문 보였습니다. 특히 금나라 왕실 계보를 언급하는 어느 고서 필사본이나 청나라 초기에 편찬된 문헌의 금나라 황실은 실은 김씨를 기반으로 했다라는 식의 언급이 있는 겁니다. 물론 그 김이 곧 금을 뜻하는 만주어라고 억지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문맥마다 신라에서 왔다든지 신라 왕족 후예가 북방으로 이주했다 하는 설명이 따라붙는 것이 영 껄끄러웠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한국인들이 중국 기록을 교묘하게 왜곡해서 떠벌린 소리일 거다. 굳이 신라와 연결시켜서 자기네 역사를 더 화려하게 만들려는 거겠지. 속으로 이렇게 합리화하며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 총책임자가 이 문제를 더 깊이 파헤쳐보고 금나라 초대 황제와 신라의 연관성을 확실하게 해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해명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이런 황당한 주장을 깔끔히 반박해라라는 압박이었습니다. 저 역시 기꺼이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국의 주장을 싹 다 헛소리로 만들어 주겠다는 각오였지요. 그리고는 여러 대학과 도서관을 돌아다니면서 이른바 신라설을 뒷받침한다는 사료나 유적들을 찾아서 직접 확인하고 그걸 뒤집을 근거를 마련하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상하이에 있는 유명 민간 소장가로부터 한문으로 쓰인 오래된 비문 탁본을 입수했습니다. 거기에는 금나라 황실의 시조가 신라 왕족이라는 이야기가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신라가 망해갈 무렵 왕족 중 일부가 북상하여 여진족 사이에 섞여 살다가 결국 만주 일대를 제패한 후 나라를 세웠다라는 요지였지요. 저는 비문에 적힌 글씨가 다소 희미하고 군데군데 지워져 있다는 점을 들어 당연히 위조품일 것이다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문은 일본 학자들, 심지어 중국 청대 문헌 연구가들도 언급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학계 내에서 어느 정도 진본에 가까운 걸로 추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멍해졌습니다. 이건 내가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더욱더 이를 악물고 이른바 신라설을 반박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100번 양보해도 금나라가 중국 역사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신라 같은 소국 출신들이 만들었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애초에 신라 자체가 중국에 조공을 바치던 약소국 아니었나. 내가 직접 한국에 가서 제대로 확인해 봐야겠다 하고 결심했고 연구소와 정부 측 예산을 지원받아 한국으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처음 한국 땅에 도착했을 때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공항 시설도 무척 깔끔했고 서울 시내를 보니 생각보다 크게 발전해 있더군요. 그동안 한국이 뭘 해봤자 중국 대도시만 못하다고 생각해 왔는데
솔직히 도시 인프라나 분위기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마음속에서 기어이 한국을 무시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도시만 번지르르하지 뿌리 깊은 문화와 역사는 결국 중국이 최고다. 이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중화 문명을 넘을 수는 없을 테니. 그렇게 도착 후 며칠 지나 저는 서울에 있는 모 대학 한국사 전공 교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김세움이라고 소개했는데 꽤 연구 업적이 많은 중견 학자라고 하더군요. 저는 첫 대면부터 무시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나는 베이징 국영역사연구소에서 왔다. 이번에 금나라 초기 역사를 조사 중인데 혹시 금 초대 황제 신라 후예설이라는 이상한 주장을 여기서도 퍼뜨리고 있는지 궁금해서 왔다. 라는 식으로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아, 신라 후예설이요. 그건 다양한 문헌과 유적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자료부터 보시겠습니까? 하고 답했지요. 그 태도가 어찌나 여유로운지 저는 좀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즉각 반박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신라가 중국 고대 왕조들에 비하면 너무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였는데 그런 나라가 어떻게 금나라 초대 황제의 뿌리가 됩니까? 설득력이 없잖아요. 김 교수는 저를 대학 내 역사 자료실로 안내하며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는 원문 필사본, 구기록, 탁본 등을 잔뜩 내놓았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탁본 하나를 살펴보다가 저는 흠칫했습니다. 낡은 한자로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쥔거라골타 황제의 8대조는 신라 왕족 김씨로서 나라가 망하자 북으로 가서 부족을 통합하였다. 사실 이 문장은 청대 문헌에도 어렴풋이 나오던 구절과 일치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건 뭔가 수상하다. 왜 중국 기록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나? 정말로 중화사서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나? 하며 흔들렸지요.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코웃음을 치며 이 비문이나 탁본 모두 어차피 한국 사람들이 손대서 조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라고 대꾸했습니다. 김 교수는 노트북을 열어 중국 디지털 문헌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청대사서 일부를 검색해서 보여주었습니다. 헌데 거기에도 금나라 황실은 신라의 김씨에서 비롯되었다라는 문장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제가 당황하자 김 교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건 한국 학자들이 쓴 것이 아니라 청나라 시기 편찬된 정사 자료입니다. 하지만 저는 꼬투리를 잡고 싶었습니다. 청나라도 결국 소수민족이 세운 왕조이고 만주족은 외부인이니까 한족 중심의 사서와 충돌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외부 기록에 남은 걸 한국 측이 이용하는 거겠죠. 본질적으로 금나라는 중국 땅에서 일어난 것이니 신라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김 교수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민족적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사료 그 자체의 증언을 봐야 합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울 시내 어느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으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니, 저 한국인 교수 말대로라면 정말 금나라 왕실이 신라 왕족의 후예가 되는 건가? 그러면 내가 배워온 중국 중심 세계관이 흔들릴 수도 있잖아. 하지만 곧 자기 합리화를 했습니다. 뭐 그래봤자 신라든 어디든 결국 금나라가 중원을 차지하고 청나라로 이어지면서 모두 중국사가 된 거 아니냐. 크게 문제될 것 없다. 내가 제대로 반박 자료만 마련하면 된다. 다음 날 저는 또 다른 한국 학자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지방에서 활동하는 독립연구자 오명준이라는 이였는데 이 사람은 금나라 황제 가문이 신라 왕족임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수많은 문헌과 유적 사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여주면서 신라가 망해갈 때 마지막 왕의 친척과 그를 따르는 군공 세력이 대거 북상하여 여진족 여러 부족과 합류했다는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경상도 어느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과 만주 지방 고성 발굴지에서 나온 청동 인장에 새겨진 글자가 연결된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내내 인상을 찌푸리고 무시하려고 했지만 근거가 꽤나 많았습니다. 게다가 오명준이 제게 물었습니다. 베이징 쪽 사서에 혹시 금나라 시조가 스스로를 신라의 후예라고 칭했다는 부분 못 보셨나요? 조공책의 이야기만 늘어놓기엔 증거들이 너무 분명한데 저는 더욱더 신경질적으로 그것은 당대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생긴 전설 같은 것이고 정사라 보기 어렵다. 그리고 신라가 한족 문화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았던 것도 맞지 않느냐. 결국 중국 문명의 일부다라고 항변했습니다. 거기에다 덧붙여 한국은 뭐든 과장하지 않나. 한복도 중국 한풀을 베낀 것이고 김치는 파오차이의 변형에 불과한데 어찌 자꾸 독창성을 주장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빈정거렸습니다.
그랬더니 오명준 연구자가 순간 표정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자기네 문화만 우월하다고 생각하면서 한국 문화를 저급하다고 폄하해 온 건 사실이지요. 그런데 현대에 와선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K-팝, K-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고 전통 의상과 음식도 고유의 멋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중국 것이라 우기기만 하면 국제사회에서 웃음거리가 될 텐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솔직히 기분이 더러웠습니다. 누가 누구 보고 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지. 중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데 하고 속으로 씩씩대며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 후에 제가 찾아간 곳은 평소 한국에서도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어느 학회였습니다. 저는 거긴 혹시 한국 민족주의에 반대하는 학자도 많을 테니 신라 후예설을 반박해 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거기서도 금나라 황제 신라 후예설을 대놓고 부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저를 배려하듯 금나라가 결국 중국사에 포함된 건 맞는데 그 뿌리가 신라에서 왔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한국과 만주가 역사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었다는 주장도 자주 나왔습니다.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미쳤나? 어떻게 저렇게 신라와 금나라를 연결지어 말할 수 있지? 며칠 동안 서울과 지방을 돌며 수많은 자료를 접한 저는 솔직히 제 안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제가 헛소리라고 몰아붙였던 주장에 생각보다 꽤 구체적인 근거가 많았고 무엇보다 중국 쪽 사서와 발굴 자료에서도 부분적으로나마 그 사실이 드러난다는 점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리해진 저는 다른 방식으로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좋다. 100번 양보해서 금나라 황제가 신라 왕족 후예라고 치자. 그래도 금나라가 중원을 정복하고 청나라로 이어지면서 이미 다 중국이 되었다. 신라든 뭐든 원래 전부 중국 역사 범위 아니었다라며 제가 믿고 싶은 결론에 억지 논리를 덧붙였지요. 이제 좀 마음이 편해졌나 싶었지만 한국 쪽 학자들은 신라 자체가 중국의 일부였다는 말은 완전 어불성설이라고 당연히 반박했습니다. 신라는 독자적인 문명을 가진 국가였고 고려와 조선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분명히 있다. 물론 옆에 대국이었던 당이나 명나라에 조공을 바친 적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영토가 통째로 중국이었던 건 아니다. 특히나 금나라 초대 황제가 신라 출신이라면 이는 곧 금나라가 중국 한족 왕조가 아니라 또 다른 독자 세력의 지도자가 세운 왕조였다는 것을 뜻한다고 맞섰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도 끝까지 부정했습니다. 아니다. 결국 중국 문화권에 편입됐으니 같은 거다. 신라도 그냥 중국을 모방한 조그만 국가였을 뿐이다. 그 뒤로 한국 체류 기간 내내 저는 이런 식의 논쟁을 여기저기서 되풀이했습니다.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 경주의 신라고도 역사관, 지방 소도시의 조그만 향토 박물관에 이르기까지 곳곳을 누비며 제 논리를 관철시키려 애썼습니다. 특히 경주에서는 여기가 신라 천년 왕도였다는 증거가 곳곳에 남아있다라는 해설을 듣고 고작 천년 하고 속으로 비웃으며 돌아다녔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이 도시 곳곳에서 본 유적들은 생각보다 웅장했고 시내 곳곳에 남아있는 무덤들과 석탑, 금관 같은 유물들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중국에서 받아들인 문화가 아니었겠어? 라고 스스로 중얼거리며 절대 한국 고유의 문명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굴욕을 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인천에 있는 국제학술대회에서 저는 금나라 초대 황제와 신라 왕족 관련성 부정이라는 발표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와 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제가 직접 영문 PPT를 준비하고 신라가 중국 문명을 따라했으며 금나라 또한 중국 내부 소수민족의 연장선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을 확고하게 펼칠 예정이었지요. 저는 이 발표로 한국 측 주장 따위 박살 내리라는 기세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대회장에는 외국인 학자들도 많이 와 있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동아시아사 전문가들이 자리에 있었고 그들은 이미 한국 측 자료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마자 여기저기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한 미국인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금나라 초기 황족 계보에서 발견되는 8대조가 신라 김씨라는 기술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나? 청대 사서에도 명확히 나와 있고 당신들이 말하는 만주 실록 비슷한 자료에도 언급되지 않나? 저는 버벅거리면서 그건 사서 오류일 수 있으며 한국인들이 임의로 확대 해석한 거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일본인 학자가 손을 들고 일어나 그렇다면 고고학적 발견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만주 지역 발굴에서 나온 옛 무덤 비석에
본래 신라에서 왔다는 글귀가 선명히 새겨져 있던데 이건 몇 년 전 국제적으로도 화제가 되었고 중국 측 연구자들도 한때 이를 인정했던 사실 아닌가라고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가짜 가능성이 있고 아직 완전 검증이 안 됐다. 라고 얼버무렸지요. 이번에는 독일인 학자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얼마 전 경주와 하얼빈 그리고 베이징에 가서 문헌 대조와 실물을 확인했다. 상당히 일관된 증거들이 나오던데 왜 발표자는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가?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서 그딴 증거 믿을 수 없습니다. 중국의 영광된 역사에 비하면 신라는 하찮고 결국 금나라는 중원 문명을 받아들여 중국사로 흡수됐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대회장 한가운데서 한국인 학자들이 일제히 술렁대더니 어떤 교수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는 우리도 압니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관계를 무조건 중국이니까로 퉁쳐서 주장하는 건 과학적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금나라가 신라 왕족 출신 인물을 시조로 삼았다면 그 사실 자체는 존중해야 하지 않나요? 도무지 더는 반박할 말이 궁해진 저는 버럭 소리치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시죠. 한국은 원래부터 중국이 베풀어준 문화로 근근히 살아온 나라 아닙니까? 김치도 파오차이, 한복도 한푸에서 파생된 거고 한글도 사실 한자를 기초로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 중국 문화 카피일 뿐이라고 감정적으로 폭발해버렸습니다. 그러자 대회장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특히 서구권 학자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지금 21세기의 국가주의적 편견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발언을 그대로 둬야 하나라는 식의 표정을 짓더군요. 한국인들과 일부 외국 학자들은 공분한 듯 여기저기서 제발 학문적 토론을 합시다. 그런 식의 비방은 무의미하다라고 저를 비난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기 어려워져 발표장 바닥을 탕탕 치고는 이건 내 연구 발표인데 왜들 이럽니까? 라며 씩씩대다 결례인 줄 알면서도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나와 버렸습니다.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퇴장한 제 꼴이 얼마나 초라했을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 뒤에 저는 학회가 끝나고 호텔 로비에서 한국의 학자들, 서양인 학자들, 일본인 학자 몇 명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실망한 표정으로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중국의 위험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건 너무 무리수다. 연구자는 정직하게 증거를 바라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중국이 최고다. 한국이 무슨 자격으로, 신라가 뭐라고 하는 생각들이 뱅글뱅글 돌고 있었지만 그들이 제시한 증거 자료가 머릿속을 계속 파고들었거든요. 결국 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멍하니 서 있다가 벨보이가 차를 부를까요? 묻기에 예, 불러주세요. 라고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뒤로 돌아서려는 순간 서양인 학자 하나가 제게 그 신라 후의 자료를 이번에 국제학계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니 충분한 반박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반박하고 제가 고개를 들었는데 이미 주위 사람들이 저를 보며 비웃음 반, 동정 반의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굴욕적이었지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나라라고 믿어온 중국의 기상을 보여주려고 왔는데 이 논쟁에서 완전히 수세에 몰리고 말았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온 뒤 저는 동북공정 책임자들에게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쓸 말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학술대회에서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고스란히 쓸 수도 없고 한국과 국제학자들 앞에서 망신당했다는 내용을 쓸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억지 논리를 동원해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금나라 초대 황제와 신라 왕족의 연관성에 관한 주장은 한국의 자민족 중심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며 중국 정사에서 언급된 김진씨 기록은 모두 금진나라 황실의 금과 혼동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는 신라와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는 중국은 오랜 역사를 통해 주변 소수민족을 아우르며 하나로 융합해왔으며 신라도 중국 문명의 한 갈래였으므로 결국 금나라가 어떤 계보를 갖든 중국사에 완전히 속한다라는 결론을 내려버렸지요. 보고서를 낸 뒤 저는 제자리로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상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학술대회에서 제가 창피를 당했다는 걸 어느 정도 눈치챘지만 누구도 대놓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일부러 모른 척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점차 소문이 퍼져가면서 해외 언론이나 학계 쪽에서 중국이 이번에도 한국과 관련된 역사를 왜곡하려다 실패했다라는 식의 기사와 글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이다 보니
중국 내부에서도 젊은이들이 저와 비슷한 공식 입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왜 우리는 팩트를 인정하기보다 무조건 우리 거지라고 우기기만 하는가? 금나라가 신라 왕족 후예면 어때? 그걸 인정해도 중국 역사의 가치가 사라지는 건 아닐 텐데. 라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움직임에 더더욱 반발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 국가 차원에서 동북공정으로 나아가야 하니 우리 역사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 스스로 다짐하며 계속해서 신라 후예 해설. 말도 안 된다. 신라는 중국의 조공을 바치던 나라일 뿐이고 한국은 예로부터 중국을 모방하는 존재일 뿐이다. 라고 SNS나 인터넷 토론 게시판에 열심히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러나 논쟁이 붙으면 붙을수록 제가 점점 밀리는 모양새가 되더군요. 한국 네티즌들은 유창한 영어 자료까지 링크하며 보시오. 청나라 기록에도 그렇게 적혀 있지 않느냐. 당신들이 내세우는 만주원류고에도 김씨 이야기가 나온다. 이게 신라의 김씨가 아니면 뭐란 말이냐? 라고 반박했습니다. 저는 기어코 그건 김씨가 아니라 금의 오타다라고 우기는 바람에 사이버 공간에서조차 망신을 톡톡히 당했습니다. 우기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근거가 부족하면 제 목소리가 아무리 커도 설득력이 없는 법이지요. 게다가 최근에는 한국 사학계뿐 아니라 서양 학자들, 일본 학자들까지 금나라 창업주 신라 왕족설 학계에서 점점 정설로 받아들이려는 분위기가 강해졌습니다. 이들은 설령 금나라가 중원에 들어가고 후에 청나라로 이어져서 중국 왕조가 되었다 한들 그 뿌리는 신라 왕족 출신이라는 게 여러 증거로 확인되므로 이는 부정하기 어렵다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끝까지 인정하기 싫습니다. 어떻게든 한국을 아래로 보아야 제 기분이 편해집니다. 한국은 원래부터 우리 중국 문명에 기생하면서 요즘 우연히 케이팝이 좀 떠서 우쭐대고 있을 뿐이다. 신라가 뭘 해봤자 결국 망했고 금나라가 중국 땅에서 세워진 이상 다 중국사 아니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계속 내세우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나 외국 학자들은 제게 그렇게까지 억지를 부리면 연구자로서 신뢰를 잃는다라고 충고하지만 저는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인정하는 순간 제 안에 깊숙이 뿌리 박힌 중국은 언제나 최고, 한국은 항상 뒤처진 추종자라는 사고방식이 송두리째 흔들릴 것 같거든요. 게다가 만약 제가 좋다. 금나라 초대 황제 쥔거라가 신라 왕족 후예였다고 받아들이면 저 자신의 과거 행적 한국 학자들에게 퉁명스레 대하던 모습, 학술대회에서 폭언했던 기억, 인터넷 게시판에서 각종 비아냥을 쏟아내며 끝까지 부정했던 태도이 전부 부끄러운 꼴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저는 절대로 죽을 때까지 인정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애초에 신라가 무슨 대단한 역사를 가졌다고 중국보다 우수하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나 그 나라에서 겨우 만들어낸 것들이 모두 중국에서 훔쳐간 것에 불과하다 라고 혼잣말을 합니다. 물론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생각이란 걸 제 안에 또 다른 제가 살짝 눈치채고 있긴 하지만 그걸 감히 인정하기는 싫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국제학계에서 금나라에 대한 연구가 더 깊어지고 추가 유물이나 문헌이 나오면 아마도 더 명확하게 금나라 신라의 연결고리가 밝혀지겠지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우길 겁니다. 한국이 과장하는 거다. 신라는 원래 중국 속국이었고 자기 역사가 빈약하니까 금나라를 자신들과 연결시키려 애쓰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설령 전 세계가 모두 저를 비웃는다 해도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이것뿐이니까요. 그리고 오늘도 연구소에서 상부가 내려보낸 지침서를 펼쳐봤습니다. 동북 지역의 모든 역사는 예로부터 중국 고유의 영토에서 비롯된 것이며 어떠한 외부 주장도 정부 공식 입장과 충돌되어서는 안 된다. 사실 저는 이 문구를 읽으며 잠시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학문적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곧 그런 걸 따지다간 내 자리가 위험해지겠지 하고 마음을 닫았습니다. 어차피 저는 조직에 속했고 평생 중국의 위대함을 위해 일해야 하는 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온갖 곳에서 한국은 중국을 베낀 졸렬한 나라라고 떠들고 다녔으니 이제 와서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라고 말하기도 어렵지요. 괜히 한국을 다시 방문했다가 또다시 자신 없는 자료와 증거들로 공격받아 망신당할까봐 이젠 두렵습니다. 그래도 공문이 내려오면 또 어쩔 수 없이 가야 하겠지요. 그때도 저는 분명 똑같이 말할 겁니다. 신라 후예 해설. 말이 안 됩니다. 한국은 오직 중국 문화를 따라 배운 나라였어요 라고. 결국 논쟁이 벌어지면 저는 똑같은 망신을 또 반복하겠지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제가 믿고 싶은 중국 우월론을 버리지 못하는 거려.
저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6세 타닝이라고 합니다. 태국 방콕 교외의 비교적 한적한 동네에서 자랐고 대학 전공도 특별히 미디어나 커뮤니케이션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연찮게 SNS에 취미로 올린 사진과 영상들이 화제가 되면서 제 인생은 예기치 못하게 인플루언서라는 직업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원래는 친구들과 함께 맛집을 찾아다니거나 주말마다 관광지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풍경, 사진, 스트리트 푸드 영상을 찍어 SNS에 올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처음엔 소수의 팔로워들이 이 집 맛있다며 댓글로 반응해주는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라이브 방송을 켜면 수천 명이 들어와 대화를 나누고 제 피드를 구독하는 사람이 10만, 20만으로 늘어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제가 스태프를 고용하고 조금 더 전문적인 편집 장비를 갖추면서 더욱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기업 협찬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태국의 소규모 식당이나 카페들로부터 우리 가게도 한번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제가 다루는 콘텐츠는 거의 태국 내 먹거리 관광지 홍보 위주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해외 이슈나 문화 비교 같은 영상을 올려보니 기존보다 훨씬 큰 반응이 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태국과 다른 나라들의 차이점을 강조하거나 한국, 중국, 일본을 비교하는 영상은 조회수가 평소 대비 몇 배씩 뛰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SNS 알고리즘이 이런 자극적인 주제를 좋아하는구나 정도로만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해외 소재, 특히 한국을 다룰 때 유독 시청자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치솟는 걸 목격하면서 저는 이 주제를 더 본격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구체적으로 싫다, 부정적이다라는 감정을 품게 된 계기는 제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온 리사 블랙핑크 전 멤버 퇴출 소식이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리사는 태국 출신으로 K-pop 아이돌 그룹 블랙핑크에서 크게 활약했던 인물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태국 젊은이들에게 그는 우리도 글로벌 스타가 될 수 있다는 희망과 자부심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리사가 블랙핑크에서 제외됐다는 소문이 SNS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 배경이 정확히 무엇인지, 회사와의 계약 문제인지, 혹은 개인 사정인지 저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국인이기 때문에 차별받았다는 낭설 같은 이야기가 돌아다니자 저 역시 감정적으로 치밀어 올랐습니다. 역시 한국은 우리 태국인을 우습게 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태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현대차 노동자 관련 분쟁이라든지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한국 정부가 강제 추방한 사례, 그리고 벤코리아 운동 같은 흐름들이 조용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운동에 직접 가담한 적은 없지만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한국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썩 좋지만은 않구나라는 막연한 반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리사 퇴출 소식은 제게 최후의 일격 같은 것이었습니다. 역시 한국이 태국인을 홀대한다는 제 마음속 분노가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그 무렵부터 저는 SNS에서 한국 관련 이슈를 찾으면 무조건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해석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좋지 않은 루머나 사건을 접하면 더 깊이 파보지 않고 그대로 믿어버리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험 삼아 한국 비판 영상을 한 편 만들어 봤습니다. 예컨대 한국 대기업들이 해외 공장에서 노동자에게 저임금을 준다는 기사를 인용하거나 K-pop 스타들이 혹사당한다는 루머를 조합해 한국은 예술 노동자 착취 국가라는 영상을 올린 거였죠. 그런데 조회수가 평소 대비 2배, 아니 3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댓글들 또한 그렇다. 나도 한국이 싫었다. 우리 리사를 내쫓은 나라. 응징당해도 싸다 등등. 저를 지지하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의 개인적인 나쁜 경험이 있었던 태국인들이나 이미 벤코리아 운동에 공감하는 사람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소름 돋게 맞는 말만 한다거나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대신해줘서 고맙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저는 그 무렵부터 한국 관련 영상을 만들 때마다 특히 부정적 내용을 강조할수록 조회수가 폭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이런 영상들을 올릴 때마다 일종의 통쾌함 같은 걸 느꼈습니다. 그래, 너희가 우리의 리사를 배척하고 태국인 노동자를 함부로 대했으니 나도 이렇게 비판 영상을 만들어주마라는 묘한 복수심이 제 내면을 지배했습니다. 이런 한국 비판 기조로 채널이 빠르게 성장하던 어느 날, 한 중국 관광기업에서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메시지 요점은 이랬습니다. 우리는 중국 관광을 동남아시아 시장에 적극 홍보하고 싶다. 당신의 채널은 태국 시청자가 많으니 한국을 비판하고 중국을 긍정적으로 소개해주는 콘텐츠를 만들어 달라.
비용은 충분히 드리겠다. 처음에 저는 이 제안을 보고 살짝 당황했습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한 나라를 비난하고 다른 나라를 치켜 세워달라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미 제 마음속에는 한국에 대한 적대감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금전적으로도 매우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구독자 수가 크게 늘면서 협찬 문의가 많아졌지만 그 중에서도 이 중국 기업이 제시한 조건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은 후진국이다라는 식의 영상을 만들면 중국 측에서 따로 번역된 기사나 자료를 보내주겠다고 했고 또 태국 시청자들이 더 열광할 만한 자극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왕이면 영상 마지막에 중국은 이와 대조적으로 훌륭하다는 식의 멘트를 넣어주길 바란다는 주문도 달았습니다. 잠깐 망설이긴 했지만 사실 제 SNS 운영 방향과 크게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전 이미 한국 혐오라는 거대한 흐름을 타고 있었고 그걸 더 선명하고 자극적으로 만들면 조회수와 수입이 동시에 늘어날 것이라 보았습니다. 그 무렵 태국 내부에서도 한국을 싫어하는 정서는 점점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뉴스나 SNS에서 간혹 현대차 노동자가 태국인들을 차별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나 태국 불법 체류자들이 한국에서 대거 추방됐다는 보도가 뜨면 그 순간 제 채널 댓글창은 불길이 타오르듯이 뜨거워졌습니다. 또한 벤코리아 운동이라는 해시태그가 태국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심심찮게 보이곤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한국 제품을 불매하자는 글을 올렸고 또 다른 이들은 한국은 외국인 혐오 국가라고 규정하며 비판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한국이 얼마나 미개하고 후진국인지를 다룬 영상을 올리면 태국인 시청자들은 박수를 치며 저를 응원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부정적 감정을 이용해 채널을 성장시키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한국 비난 영상을 만들기 시작한 뒤 중국 관광기업에서는 꾸준히 한국을 폄하하는 자료를 보내줬습니다. 한국 길거리에는 노숙자가 넘쳐나 인도가 온통 그들 차지다. 공중화장실이 제대로 없고 식당에서도 화장실을 쓰려면 돈을 내야 한다. 한국 음식은 위생적이지 않아 관광객들이 배탈을 자주 앓는다. 한국은 이미 경제력에서 중국에 크게 뒤처진 후진국으로 전락했다. 이런 문서들은 대부분 출처나 근거가 모호했지만 이미 저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이 확고했습니다. 그저 역시 한국은 문제 많은 곳이구나라고 확증 편향을 키우는 데 사용했고 영상 대본을 작성할 때 이 자료들을 매우 과장된 형태로 인용했습니다. 그래야 영상이 더 자극적이고 구독자들이 열광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영상을 몇 편 내보니 시청자들은 역시 믿고 보는 탄인 채널이라며 구독자 수를 더 끌어올려 줬습니다. 저 자신도 컨텐츠를 만들 때 예전에는 조금 망설여졌던 표현을 점점 거리낌 없이 쓰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길에 배설물이 널려있는 수준이다 같은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구사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중국 관광기업은 아주 잘한다며 추가 협찬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애정에 맞지 않는 아이돌 리사가 한국에서 소규모 행사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세한 행사는 팬미팅인지 브랜드 홍보 행사인지는 불분명했지만 어쨌든 리사가 주인공으로 참석한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내가 한국을 싫어하는데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리사를 직접 볼 수 있다는 유혹은 강렬했습니다. 저는 리사 소속사 측 지인과 연락이 닿아 행사 보조 스태프로라도 함께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시점에서 중국 관광기업도 흥미롭게 이 이야기를 받아들였습니다. 어차피 한국을 무척 싫어하지 않느냐. 그 나라를 직접 방문해 후진국 실상을 카메라에 담아오라. 항공권부터 숙박까지 우리가 전부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해온 것이죠. 제 입장에선 리사도 보고 한국이 얼마나 후진지 확인해 영상으로 만들면 조회수도 크게 오르고 모든 경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좋겠다는 계산이 섰습니다. 한국행을 앞두고 저는 중국 측에서 보내주는 한국 비난 자료에 더 눈길을 기울였습니다. 어떤 문서에는 한국에서 태국 불법 체류자를 보고 경찰이 길에서 폭행했다는 충격적 루머가 담겨 있었고 다른 문서에는 한국 현대차가 태국 노동자들을 착취했다는 오래된 보도 링크가 복사돼 있었습니다. 또 어떤 동영상 클립은 한국 시내에 노숙자가 들어차서 쓰레기 더미와 함께 살아간다는 장면을 담고 있었는데 출처를 알 수 없었고 정확히 한국인지도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모든 정보를 한국은 최악이라는 제 선입견에 맞춰 해석했습니다. 가서 제대로 찍어오면 완벽한 콘텐츠가 되겠군 하고 생각했으니까요. 태국 지인 몇몇이 정말 한국이 그렇게까지 심각하진 않을 텐데 라고 말했을 때도 저는 너희가 알면 뭘 알아. 다 세뇌된 거다 라고 받아쳤습니다. 이미 저에게 한국은 리사를 내쫓고
태국인을 무시하고 도시가 낙후된 후진국이라는 확고한 이미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수속을 밟는데 상상과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우선 공항 내부가 무척 깨끗했고 안내 표지판은 여러 언어로 정리되어 있었으며 직원들은 프로페셔널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공항 화장실을 갔는데 휴지도 넉넉했고 세면대 온수도 잘 나왔습니다. 한국 공항 화장실은 지저분하며 노숙자가 안에서 눕기도 한다는 중국 측 자료와는 정반대였죠.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공항이야 전 세계 어디나 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합리화했습니다. 그래도 공항 한쪽 구석에 지나가다 발견한 약간의 먼지나 정비 중인 구역 등을 부각해 촬영하며 역시 낙후된 부분이 있긴 하다고 마음속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공항철도와 지하철을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는 노숙자가 아주 많다고 했으니 지하철역 곳곳에서 그들을 마주칠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눈에 띄는 노숙자는 거의 보이지 않았고 역군에도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 지하철은 복잡하고 환승이 매우 불편하다는 글을 봤었는데 오히려 환승 안내 표지판이 세밀하게 잘 되어 있어 별 무리 없이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승강장에 줄을 서서 차례로 타는 사람들, 전화통화도 조용히 하는 풍경은 제가 상상한 혼란스러운 후진국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게다가 티모니 교통카드를 구입했었더니 버스나 지하철을 갈아탈 때마다 편리하게 사용 가능했습니다. 저는 유심히 주변을 둘러보며 도대체 중국 측이 말한 그 끔찍한 후진 이미지가 어디 있지? 라고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서울 시내보다 조금 떨어진 비교적 조용한 동네 게스트하우스에 묵기로 했습니다. 이 동네야말로 상대적으로 낙후됐을 가능성이 높겠다 싶어 일부러 고른 곳이었는데 숙소 자체가 꽤 깔끔했고 직원들도 친절했습니다. 영어가 서툴러도 통역 앱을 잘 활용해 응대해 줬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게스트하우스 근처에 있던 무인 편의점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인은 믿을 수 없고 도난훼손 사건이 비일비재하다는 자료를 보고 왔는데 정작 편의점에는 직원이 전혀 없이도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CCTV는 물론 설치되어 있었지만 진열된 상품들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고 결제 기기도 사용이 간편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현지인에게 도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가끔 발생할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신뢰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 말을 듣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핵심 목적은 리사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스태프로서 직접 무대 세팅을 돕거나 팬들을 통제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죠. 행사를 준비하는 한국 측 스태프들은 생각보다 친절하고 조직적이었습니다. 한국인은 외국인을 무시하고 특히 태국인에게 차별적이다라는 제 생각과 달리 다들 저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가끔 제가 태국에서 왔다고 말하면 오, 태국 음식 좋아한다거나 방콕 여행을 가봤다고 하며 반가워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특히 리사의 국적 때문인지 태국에 대해 호기심을 보이는 스태프들이 있었고요. 저는 속으로 분명 한국은 태국인을 엄청나게 경멸한다던데 라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행사 당일 리사가 무대에 잠깐 등장했을 때의 한국 팬 반응도 엄청났습니다. 열광적으로 환호하고 꽃다발이나 선물을 전하려고 몰려드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정말 리사를 차별해서 내쫓았다고 볼 수 있나? 라는 의심이 마음 한편에 스멀스멀 생겨났습니다. 이벤트 준비로 정신이 없던 중 갑작스럽게 몸살 기운이 올라 저녁에 근처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워낙 피곤해서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았죠. 그런데 병원에서 접수하고 진료받고 약국까지 들르는 전체 과정이 1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의사도 별다른 불친절 없이 증상을 꼼꼼히 물어보고 간단한 검사를 하고 약 처방을 해줬습니다. 중국 측 자료나 일부 기사에서 한국 병원은 진료비가 비싸고 줄도 오래 서야 한다고 읽었었는데 제 체험은 정반대였습니다. 물론 제가 방문한 곳이 규모가 큰 대학병원이 아니라 동네 병원이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전반적으로 열악한 후진국 의료라는 이미지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하루는 행사 일정이 없는 날 숙소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서 잠시 쉬었는데 무료 와이파이가 잡히더군요. 속는 셈 치고 연결해봤더니 유튜브나 SNS 영상을 무리 없이 재생할 수 있을 만큼 쾌적했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한국은 검열이 심하고 해외 사이트에 마음껏 접속하기 어렵다고 했었는데 제가 본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히려 국내외 사이트 차단 없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한편 태국에서는 공공 와이파이가 이렇게 빠르고 안정적인 경우가 드물었기에
오히려 한국이 이 정도로 인터넷이 발달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점 제 머릿속 한국 후진국설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한국 체류를 마무리해 갈 때쯤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지갑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여권, 사본, 카드, 현금 등을 넣어두었던 지갑이 어느 순간 감쪽같이 사라졌고 저는 당장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해졌습니다. 한국어도 유창하지 않은 데다 그냥 경찰서에 가봤자 찾을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시민이 지갑을 주워 신고를 했고 제 연락처가 지갑 안에 들어있던 서류를 통해 파악되어 연락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갑 안 물건은 전혀 손대지 않은 채 고스란히 남아있었고 현금조차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흔하냐고 물었고 경찰은 한국에서는 분실물을 습득하면 경찰서나 분실센터에 가져다주는 문화가 어느 정도 자리 잡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중국 측 정보에서 한국인들은 이기적이고 불친절하다고 믿었는데 이 경험을 통해 확실히 거짓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리사 행사도 마무리되고 귀국이 임박했을 무렵 저는 심각한 내적 갈등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한국은 정말 실체가 있는 사실이었나? 아니면 내가 증오심에 사로잡혀 허상을 믿어온 건가? 라는 물음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을 무차별적으로 비난하면서 조회수를 올렸습니다. 태국 시청자들도 제 영상을 보며 그래, 한국은 후진국이지 라고 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 경험해보니 제가 주장한 내용과는 딴판이었습니다. 특히 노숙자가 길에 쌓여 있다든가 공중화장실이 없는 정도의 후진국이라든가 태국인을 차별하는 무례한 민족이라는 식의 서사는 전혀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태국으로 돌아온 뒤 저는 카메라에 담아온 자료들을 확인했습니다. 인천공항의 깔끔함, 서울 지하철의 질서, 무인 편의점, 병원의 친절한 의료진, 공원, 무료 와이파이, 분실 지갑을 돌려준 시민까지 어느 장면 하나 한국은 후진국이라고 말하기에는 낯간지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이걸 그대로 올리면 지금까지 만들어온 한국 비하 흐름과 정면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 관광기업에선 제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가 한국의 열악한 현실을 잘 담아오셨냐 편집해서 올려달라고 연락해왔습니다. 계약금도 이미 상당 부분 받았기에 그들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2주 가까이 고민한 끝에 영상을 2버전으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중국 측 제출용 훑는 공사장이나 우연히 발견한 지저분한 구석, 살짝 낙후된 뒷골목 등을 부각해 한국은 후진국이라는 결론으로 편집한 영상, 제 채널 공개용 진실 버전 제가 실제로 보고 느낀 한국의 다양한 모습들을 그대로 담고 내가 알고 있던 한국과 이렇게 달랐다는 깨달음을 솔직히 전한 영상. 공식 버전 영상은 중국 측이 원하는 대로 만들었습니다. 흔한 공사 현장 장면에 긴 자막을 달아 마치 한국이 도시 전체가 공사판인 양 포장했고 지하철역에서 잠시 잡힌 노숙자 한 분을 확대해서 내보내며 노숙자가 넘쳐난다고 왜곡했습니다. 원래라면 이런 편집이 부끄러워했지만 이미 계약 관계라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했습니다. 문제는 제 채널에 올릴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결심하고 한국을 싫어하던 내가 직접 가보고 깨달은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40여 분짜리 영상을 편집해 업로드했습니다. 영상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인천공항의 깔끔함과 효율적 시스템, 지하철과 버스 환승의 편리함, 노숙자가 많지 않고 질서정연한 분위기, 무인 편의점과 카페에서 느낀 시민의식, 병원을 빠르고 적절한 비용으로 이용한 사례, 공원 무료 와이파이를 통해 자유롭게 해외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던 경험,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경찰을 통해 되찾은 에피소드, 리사 행사에서 본 한국 팬들의 열광과 친근함, 또한 영상 후반부에는 제가 한국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그리고 그 배경에 리사 퇴출에 대한 분노와 태국 사회의 반한국 정서현대차 노동자 문제, 불법 체류자 추방, 벤코리아 운동 등과 복합적으로 작용했음을 고백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직접 가보니 내가 믿었던 정보 대부분이 편견과 왜곡이었음을 깨달았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제 영상이 올라가자마자 태국 시청자들은 큰 충격을 받은 듯했습니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수천 개가 쌓였습니다. 그중에는 너 중국 관광기업에서 돈 받고 한국 욕하더니 이번엔 한국 정부 돈 받은 거냐? 배신자, 한국에게 매수당했느냐 같은 비난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를 팔로우해온 사람들 중에는 한국 혐오가 심했던 이들이 많았기에 그들이 느낀 배신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나도 한국에 다녀왔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
이제야 내가 진실을 알게 돼서 다행이라는 지지 댓글도 잇따랐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태국인이나 한국에서 일하는 태국인 노동자라는 분들이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며 물론 한국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일방적으로 후진국이라 말하긴 어렵다고 동조해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태국 내에서 예전부터 한국 기업과 관계를 맺어온 사람들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 한국이 이렇다 저렇다 할 만큼 나쁘진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중국 관광기업 측은 저에게 격렬히 항의했습니다. 공식 버전 영상 말고 채널에 저런 상반된 내용을 내보내면 어떡하느냐는 것이었죠. 계약 위반 소지가 있다며 협박 같은 분위기도 풍겼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사생결단의 심정이었습니다. 난 제 채널 주인이고 제 경험을 진솔하게 말할 자유가 있다며 대응했습니다. 이 길고 지난한 과정을 통해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는 편견은 쉽게 생기고 한번 굳어지면 그것을 스스로 더 강화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저는 리사의 퇴출 사건으로 인해 생긴 한국에 대한 분노를 애초에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진실로 굳혀버렸습니다. 그리고 태국 사회에 이미 퍼져있던 반한국 정서, 중국 관광기업의 자료, SNS 알고리즘의 자극성 등이 맞물리면서 제가 만든 한국 혐오 콘텐츠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을 방문해 보니 제가 그토록 믿어왔던 정보들은 대부분이 왜곡과 과장이었습니다. 물론 한국도 완벽한 나라는 아니고 여러 문제들이 존재하겠죠. 하지만 최소한 길에 배설물이 널려 있고 노숙자가 득실거리는 후진국이라거나 태국인을 전부 차별하는 매정한 민족이라는 식의 주장은 제가 체험한 바로는 참이 아니었습니다. 영상을 통해 정직하게 그 사실을 말했더니 저를 지지하던 많은 이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전보다 훨씬 진실성을 느끼고 새롭게 구독하겠다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탄인, 사실 우리도 한국에 대해 너무 몰랐던 것 같다. 너도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해줘서 고맙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